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박정희 정부 시절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긴급조치 9호로 묻지도 따지지도 못하고 옥살이를 해야 했던 피해자들에 대해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7년 만에 판례가 바뀐 것으로 유사 소송들도 잇따를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통해서 판결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가의 폭력이 인정됐지만 국가로부터 소송을 당해 오랜 시간 마음의 병까지 얻은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쌍용차 노동자들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이유, 노란 봉투법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럼 2시부터 의총이 재개된 국민의힘 상황 포함해서 국회부터 가보겠습니다. 지도부 공백 사태가 발생한 국민의힘, 오늘 오전과 오후 이렇게 잇따라 의원총회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결론이 내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를 향한 사퇴 요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엄윤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후에 재개된 국민의힘 의원총회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의원총회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앞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지금의 위기는 당대표의 성상납 의혹 무마 시도에서부터 시작됐다면서 현 위기에 대한 현실적 대안은 비대위 출범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위기는 당대표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와 당원 당규의 미비가 결합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 당규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원 당규 개정을 통한 새로운 비대위 출범 말고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당 비상 상황에 대한 규정과 앞으로 비대위 구성과 절차 등에 대한 보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졌습니다. 특히 비대위 전환을 위한 비상상황 요건을 규정한 당원 96조에 대한 개정안이 다뤄졌는데요. 당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가운데 4명 이상이 거리된 경우 비대위 전환이 가능한 비상상황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당원 96조 1항 개정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법원이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만큼 해당 당원 문구를 고쳐 비상상황의 구체성을 강화한 건데요. 어떤 배경에서인지 직접 들어보시죠. 동시에 4명이 다 그만두면 사실은 최고 당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힌 우리 최고위 체제 자체가 이미 불신을 받은 상황이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결국은 사실은 이제 비대위로 가는 게 맞다는 판단입니다. 오후 의총에선 이 같은 당원 당규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물론 권성동 원내대표 사퇴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당원 당규를 개정해서 새로운 비대위를 구성한다는 것은 편법이고 탈법이고 꼼수고 민심에 역행하는 것이다. 민심을 거스르는 것은 정치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고 지금 국민들과 많은 당원들께서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의 이 명령을 또 국민의 그 마음을 역행하는 민심을 역행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당에서 보여서는 안 된다. 여기에 새 비대위 출범의 첫 관문이기도 하죠. 당원 당규 개정 의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장이 여전히 전국위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험로가 예상됩니다. 엄윤주 기자, 혹시라도 의총 끝나고 속보 들려오면 알려주시고요. 자, 이어서 민주당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이재명 신임 대표를 예방했는데 분위기가 훈훈했다고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는 오전 11시 국회에서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았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의 대화가 오갔는데 현장 직접 보시죠. 정기 국회 문제라든지 국정 운영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인사차 온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요. 정부 여당의 정책 또는 행정에 대해서 또 국정에 대해서 협력할 건 협력하고
또 견제할 건 견제하되 최종 목표는 언제나 민생에 두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 3분 정도 깜짝 통화도 이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생 입법과 관련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고, 이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당이 안정되면 여야 당대표와 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친 이 대표는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며 당 사무총장,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 등 남은 주요 당직 인선에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엄은주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민생을 강조해 협치 노력을 기대했지만 첫 일성은 김건희 여사 특검 주장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이 검찰과 금감원을 동원해 탈탈 털었지만 기소조차 하지 못한 사안을 민주당 새 지도부가 재활용할 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는 협치를 말하고 최고위원들은 정치 공세를 하는 속이 뻔히 보이는 역할놀이를 분담했다면서 도 넘은 정치 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미 2차례 공개 제안한 특별감찰관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국민의힘에 촉구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이 내홍을 핑계로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극우 유튜버가 참석한 대통령 취임식 명단이 파기됐다는 등 대통령실이 거짓 해명과 은폐로 일관하고 있다며 국정 정상화와 민생 집중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가 영장 심사를 마치고 구속 갈림길에 섰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인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수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 네, 저는 수원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혜경 씨 수행비서 배모 씨 구속영장 심사 마치고 대기하고 있다고요? 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인 배모 씨는 현재 수원 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곳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1시간 반 정도 받은 뒤에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건데요. 배 씨는 법인카드 유용 혐의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법인카드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혜경 씨가 지시한 겁니까? 경기도청에서 본인이 맡았던 업무가 뭡니까? 오늘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배 씨가 공무원이라기보다 김 씨 개인 비서나 다름없었다면서 법인카드를 사적 심부름 등에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또 오랜 기간 적지 않은 금액을 유용한 행위가 단순히 개인 판단이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김혜경 씨와의 공모 가능성도 제기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배 씨 측은 김 씨와의 공모 가능성은 물론 대외 업무를 보는 별정직 공무원의 탄력적 역할을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배 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3년 넘게 김혜경 씨의 의전을 담당하며 법인카드로 음식값 등을 결제, 경기도에 2천만 원 정도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데요. 지난 대선 기간 김 씨 사적 지시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도 받습니다. 김혜경 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거란 분석이 많은데 배 씨 구속 여부는 언제쯤 결정될까요? 네, 배 씨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판가름 날 거로 보입니다. 배 씨 구속 여부에 따라 김혜경 씨 수사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경찰은 배 씨 법인카드 유용 과정에 김 씨가 암묵적 승인이나 지시가 있었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데요. 배 씨가 구속되면 법원으로부터 혐의가 소명됐다는 1차적 판단을 받는 동시에 배 씨에 대한 추가 조사도 가능해지는 만큼 김혜경 씨 지시 여부를 규명하는 데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대로 영장이 기각되면 배 씨 법인카드 유용 금액 가운데 김 씨에게 쓰인 거로 현재까지 확인된 음식값 180만 원을 최대한 입증하는 선에서 사건이 마무리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번 주 안에 사건 결론을 낸다는 방침인 만큼
오늘 영장심사 결과가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수원지방법원에서 YTN 정인용입니다. 네,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한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로가 아직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쯤 제주도와 대한해협을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네, 문화생활과학부입니다. 네, 올해 가장 센 태풍이 될 것이다. 흰남노, 한반도로 향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11호 태풍 흰남노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말 새벽부터는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일본 기상청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진로를 예보하고 있습니다. 이후 진로는 아직까지는 유동적인데요. 영국과 미국, 우리나라의 예측 모델 대부분이 이 태풍 흰남노가 다음 주 초 제주도를 거쳐 대한해협 부근을 통과하는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고 특히 태풍의 중심에서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비바람 피해가 우려됩니다. 네, 철저한 사전 대비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 태풍이 역대급으로 구분될 정도로 세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역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가장 강한 태풍은 1959년의 태풍 사라입니다. 중심 기압이 952헥토파스칼로 가장 낮았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준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2위는 2003년의 태풍 매미로 954헥토파스칼의 중심 기압, 또 초속 60m의 가장 강한 바람이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11호 태풍 흰남노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다면 이에 버금가는 위력을 지닐 가능성이 큽니다. 기상청은 태풍 흰남노가 이미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을 했고 앞으로 30도 안팎의 고수온 영역을 지나면서 그 강도를 유지한 채 북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태풍이 영향을 준다면 일요일 제주도를 시작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화요일에는 전국에 비바람이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추석을 앞두고 강한 태풍이 예고된 만큼 앞으로 변화하는 기상 상황과 태풍 예보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오늘 새벽 2시 반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남사진위 나들목 부근에서 2.5톤짜리 화물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뒤따라오던 화물차 2대도 앞선 화물차를 피하려다 잇따라 사고가 나면서 운전자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짐이 도로 위에 떨어져 한때 하행선뿐만 아니라 상행선 일부도 통제됐고 지나가던 차량 10여 대가 파손됐습니다.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시 11만 명대로 늘었지만 지난주와 비교해보면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 정점이 2주 전에 지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감소세로 전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주입니다. 네, 감소세로 전환. 신규 환자는 감소세인데 위중증 또 사망자가 줄지 않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1만 5,638명입니다. 휴일 여파가 사라지면서 하루 전보다 7만 명 넘게 늘면서 나흘 만에 다시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만 4천여 명, 23% 줄면서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국내 발생이 11만 5,258명이고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가 308명입니다. 확진자는 줄고 있지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수는 계속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6명 감소한 591명인데 일주일째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689명입니다. 어제부터 중환자 병상 관리를 강화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조금 떨어졌는데요. 42.4%로 하루 전보다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방역당국은 이미 2주 전에 재유행의 정점이 지났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에 지났다고 분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재유행의 정점 구간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코로나19 주간 확진자는 정점이었던 2주 전보다 13.8% 감소해 하루 평균 10만 9천여 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환자 한 명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가를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0.98로 6월 다섯째 주 이후 9주 만에 1 이하로 떨어져 감소세임을 나타냈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감소했지만 60대 이상 고위험군 확진자의 비중은 계속 증가해 지난주 전체 확진자의 23.7%를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주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597명으로 전주 대비 28.9% 증가했고 사망자 역시 519명으로 전주보다 25.4%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역당국은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세와 중환자실 의료 역량 대비 60세 이상 발생 증가 등을 고려해 특히 중환자 대비 병상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주간 위험도를 높음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위중증과 사망은 2, 3주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는 만큼 이달 말에서 9월 초까지 위중증 환자는 최대 580명에서 850명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망자도 앞으로 한 달간 하루 평균 60에서 70명 정도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트윈데믹,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 가을 이후 코로나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감 의심 환자가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하면서 올겨울 코로나와 함께 동시에 유행할 수 있다는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환자가 여름부터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38도씨 이상의 고열에 기침, 인후통 증상을 보인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는 8월 셋째 주 외래 환자 1000명에 4.2명까지 늘었습니다. 통상 3명에서 5명 수준이었다가 코로나19 유행 이후 급감했지만 예년 수준을 회복하면서 5년 만에 최다를 기록한 겁니다. 금년은 작년하고 달리 인플루엔자 즉 독감 환자가 조금씩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처럼 그렇게 많지 않은데 조금. 전문가들은 해외여행이 늘면서 독감이 앞서 퍼진 호주 등 남반구와 동남아시아에서 독감 바이러스가 유입됐을 가능성을 지적합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된 데다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등 개인 방역이 느슨해진 것도 원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독감 집단 면역 수준이 낮아진 상황에서 올가을 이후 코로나 7차 유행과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 거리두기가 안 돼 있고 인플루엔자에 대한 집단 면역 수준이 낮고 더군다나 입국 시 PCR 검사까지는 지금 없앤다고 하니까 트윈데믹이 좀 더 일찍 올 수가 있죠. 증상이 비슷한 두 호흡기 감염병이 함께 기승을 부리면 일선 의료기관은 혼란을 피할 수 없고 둘 중 어떤 질환에 걸렸는지 검사를 받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고령층과 기저질환자는 더 위험합니다. 코로나 접종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도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독감 접종까지 하시는 분들이 좀 줄었다고 판단이 돼요. 정부가 개량 백신 도입 등 하반기 코로나19 접종 계획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차질 없는 독감 백신 수급과 접종 계획도 동시에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639조 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서 지출 증가율을 큰 폭으로 줄인 건데 향후 5년간은 이렇게 건전 재정으로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오인석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나라 돈을 쓰는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총 지출은 639조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전년 대비 5.2% 증가로 문재인 정부 때인 평균 증가율 8.7%보다 3.5%포인트가 낮습니다. 이는 추경을 포함하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감소한 모습입니다. 방만 재정에서 건전 재정으로의 기조전환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 원의 지출 구조 조정이 단행됩니다. 통상 10조 원 안팎이던 구조 조정 규모보다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최근 3년간 100조 원을 넘나드는 재정수지 적자도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복지와 국방 R&D 예산은 늘리고 산업중기, SOC, 문화 예산은 줄이기로 했습니다.
나랏빚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됩니다. 관리재정 수지 적자를 3% 이내에서 관리하는 재정 준칙을 법제화하고 재정사업이 3년 연속 미흡한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까지 앞선 전망 때보다 7%포인트 이상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그때 최대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을 하고 이 지출 구조조정의 방식이 지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시스템적인 보완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재정 준칙의 법제화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은 397조 원으로 전망했고 내년엔 0.8% 늘어난 400조 5천억 원의 세금이 거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정부는 내년에 장 차관급 이상은 보수를 10% 반납하고 4급 이상은 동결, 5급 이하 공무원은 1.7%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다시 요약을 하면 씀씀이를 줄이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기존 사업의 예산으로 메꾸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예산을 크게 줄인 가운데 취약계층과 사회 안전망 예산에 집중했습니다. 어디에 더 쓰고 어디에 덜 쓰는지 이어서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정부 예산안엔 코로나19 대유행 진정세가 여실히 담겼습니다. 백신 도입 예산을 크게 줄였고 손실보상 등이 끝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금도 5조 6천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손실보전 또는 재난 지원 등등 이런 재원들이 많았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생긴 일시 소요 그런 부분을 드러낸 것이. 도로와 철도, 해운에 걸쳐 집행이 부진한 SOC 사업은 2조 8천억 원 삭감했고 남북통일 관련 예산도 500억 원가량 깎였습니다. 이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돈은 정부 중점 사업에 투자됐습니다. 취약계층 지원 기준을 올리고 반지하 거주자의 이사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 안전망 관련 예산이 4조 2천억 원 늘었고 노인 기초연금 확대와 부모 급여 등에도 재정이 투입됩니다. 가장 역점을 둬야 하는 것은 경제가 어려울 때 가장 어려운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복지에 대한 촘촘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월급과 사회진출 지원금을 더한 병장 봉급이 130만 원으로 오르는 등 국방 예산은 2조 5천억 원 늘었습니다. 반도체 산업엔 1조 원을 투자했고 원자력 발전 지원도 확대했습니다. 209조 원 규모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예산 중 이번에 반영된 건 11조 원 수준으로 앞으로 4년 동안 200조 원 가까이가 더 투입됩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가 갈수록 나빠지며 내년 상황에 따라 추경 등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정부가 내년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내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애초 3년 기한으로 지원을 시작했고 거리두기가 해제돼 지원할 이유도 크지 않다면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 한부모 가족 등과 만나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대통령은 특히 아이들이 중요한 자산이라면서 아이들이 커나가는 데 있어 국가가 큰 책임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적이 어디냐와 상관없고 다 우리 한국과 세계의 전부 소중한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우리가 커나가는 데 있어서 또 부모가 역할을 다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부모를 도와드리고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정말 큰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가족과 가정이라는 것을 어떤 정책의 그 타겟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이게 국가 예산이나 이런 지원이 현장에서 그래도 제대로 방향을 잡아서 운영이 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좀 느끼겠고요. 저희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를 잘 듣고 저희들이 하여튼 좀 국민들이 쓰시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좋은 제도들을 좀 강구해 내겠습니다.
네, 예산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 지난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도입 관련 예산이 내년 국방 예산안에서 빠졌습니다. 대신에 한국형 삼축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신준명 기자. 예, 국방부입니다. 네, 경항모 관련 예산이 빠지면서 도입이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정부의 2023년 국방 예산안에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경항공모함 관련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술로 3만 톤급 경항모를 설계하고 건조하는 이 사업은 지난해 2022년도 예산 편성 당시 기본 설계용 사업비 72억 원이 책정됐습니다. 당시 경항모 예산 통과를 두고 여야 간에 논란이 있었지만 여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켜 정부안 그대로 예산에 반영됐던 겁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항모 사업을 자주국방의 상징으로 강하게 추진했던 반면 윤석열 정부에선 기본 설계 입찰 공고마저 지연되면서 올해 사업비 72억 원의 집행도 미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군이 지난달 노후 전투기 도태에 따른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고 대북 선제 타격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 20대 추가 구매를 확정하면서 경항모용 수직 이착륙 전투기인 F-35B 도입은 무산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도 국방 예산안에 경항모 관련 예산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건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여전히 경항모의 전력적 필요성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경항모에 필요한 수직 이착륙형 전투기 소요 검증과 함께 함재기 국내 개발 가능성 등 추가 연구를 진행한 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 기자. 대신에 내년도 이 국방 예산안에서 이 한국형 삼축 체계와 관련된 예산이 중점적으로 반영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내년 국방 예산안에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삼축 체계 고도화 등 핵심 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실체인 다층 미사일 방어, 압도적 대량 응징 보복 능력 등 한국형 삼축 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29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대비해서 9.4%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부적으로는 대북 감시 자산인 중고도 정찰용 무인 항공기에 1,249억 원,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 개량 2차에 1,292억 원, 장사정포 유격 체계에 769억 원 등입니다. 국방부는 이와 함께 K2 전차 3차 양산과 울산급 배치 3 사업 등 작전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최근 홍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갱도가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핵실험 준비가 모두 끝났다는 분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촬영된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4번 갱도 사진입니다. 최근까지 갱도 복구 공사가 이뤄지던 장소에 아무런 움직임이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폭우로 인해 공사가 일시 중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4번 갱도 주변 강바닥 모양에 일부 변화가 생긴 점도 눈에 띄는데 홍수로 인한 피해일 수 있다는 게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너머의 분석입니다. 다만 보고서는 4번 갱도 공사가 핵실험 능력 확장이 아닌 눈속임을 위한 위장 공사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수 피해는 지휘본부 주변에도 확인됐습니다. 본부와 지휘시설을 연결하는 새로운 길이 생겼는데 기존 연결로가 홍수와 태풍 피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7차 핵실험 준비 장소로 지목된 3번 갱도는 비교적 온전한 모습으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8년 폐쇄했던 입구 주변에 새로 뚫은 통로가 눈에 띄는데 핵실험 준비가 끝난 걸 입증하듯 추가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제든 핵실험이 가능하다는 한미 정부의 분석과 일치한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일부 홍수 피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7차 핵실험 여부는 온전히 김정은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YTN 차정훈입니다.
대한은행 할감 매각 사건 70조가 넘는 은행이 1조 7천억이 넘어갔다. 근데 그렇게 넘어간 근거가 팩스 5장. 의도적으로 외환은행 자산을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외환은행이 미국계 투자펀드인 론스타에 지분 51%와 경영권을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배당금을 1조 7천억 원이나 챙겼습니다. 2년 동안 배당 한 건 안 주고, 우리가 박살내고 외환은행 사수하자. 하나금융지주가 외환은행 인수를 위해 론스타와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무려 4조 7천억 원의 차익을 챙기며 먹튀 논란까지 일으켰습니다. 그런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조 원 넘게 비싸게 은행을 팔아치울 기회가 있었지만 정부가 매각을 지원해 손해를 봤다고.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는 그 매각 승인을 미루겠다는. 벨기에에 있는 자회사를 통해 외환은행을 인수했고 한국과 벨기에는 이중 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에 과세 당국이 부과한 세금 역시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결과가 이르면 오늘 밤에 나옵니다. 소송 시작 10년 만에 나오는 결론인데요. 우리 정부가 질 경우엔 최대 6조 원 넘는 거액을 세금으로 물어줘야 합니다. 손우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 10년 만에 결론납니다. 사건을 심리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현지 시각으로 30일 판정을 선고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엔 결과가 나올 전망입니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사들인 뒤 9년 만에 하나은행을 되팔아 4조 원 넘는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 돌연 같은 해 매각 과정에서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국제중재기관에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외환은행을 더 비싸게 팔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치적 압력과 사회적 여론을 의식해 매각 승인을 부당하게 미뤘다는 겁니다. 또 매각 과정에서 우리 국세청이 물린 세금도 자의적이고 모순적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매각 손실금과 부당 과세로 인한 피해, 그리고 소송에서 이겨 손해배상금을 받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 등까지 합산해 론스타가 청구한 배상금은 모두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패소하면 막대한 배상금을 세금으로 물어내야 해 재정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론스타가 매각 손실금을 중복으로 산정한 데다 우리 법원 소송을 거쳐 일부 세금은 돌려받아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투자자와 국가 사이 분쟁을 중재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론스타가 더 많은 금액을 받아내기 위해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한쪽이 전부 패소하거나 전부 승소할 수도 있지만 중재판정부가 론스타의 청구 금액 가운데 일부만 인정해 중재안으로 제시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서면 심리와 변론 과정에서 론스타에 내린 모든 행정 조치는 국제 법규와 조약에 기초해 어떤 차별도 없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강조해왔습니다. 선고는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예측할 수 없지만 모든 선택지를 고려해 국익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판정에 대해서는 선고 이후 120일 안에 취소 신청 등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산 전기차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된 가운데 이 문제를 공식 협의하자는 우리 요구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까진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과
기재부, 외교부 국장급 실무진이 워싱턴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를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를 놓고 미국 측 실무자들을 만나 협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업의 입장과 정부의 우려를 이번에 전달할 예정이고요. 앞으로 양국 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정부 합동대표단의 미국 방문은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를 놓고 협의하자는 우리 측 요구를 미국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습니다. 법안이 자유무역 원칙에 위배된다는 우리 항의에 미국도 할 말이 없다는 걸 인정한 겁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이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서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해법이 쉽게 나오긴 힘들 전망입니다. 가령 우리 전기차 공장이 미국에 세워질 동안 법 시행을 2, 3년 유예하려고 해도 법안 수정이 필요해 결국 상하원 의회를 모두 설득해야 합니다. 정부의 뒷북 대응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 통과가 워낙 급하게 이뤄졌고 적어도 대책 마련 협의는 우리가 가장 먼저 이끌어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계속 모니터링해 왔습니다. 7월 말 민주당 내의 전격 합의로 새로운 내용의 타협 법안이 마련되고 빠른 속도로 입법되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급을 높여 통상교섭 본부장과 산업부 장관이 미국을 찾아 협의를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돼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테이블에도 한국 전기차 차별 문제가 다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를 제외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우려를 담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여야 간사 합의를 거쳐 채택된 결의안에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을 위반했다며 우려를 표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한국산 전기차의 수출에 저해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오늘 통과시켰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긴급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한국산 차량을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양자 간 협의를 통한 조속한 해결을 최우선으로 하되 통상규범 분쟁 해결 절차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또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7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금리는 연 4.52%로 한 달 새 0.29%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지난 2013년 3월 4.55%를 기록한 뒤 9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년 직장인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료가 사상 처음 소득의 7%대를 넘어서게 됐습니다. 직장인들은 월 평균 2,000원가량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될 전망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9%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새벽까지 열린 건강보험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은 6.99%에서 7.09%로 0.1%포인트 오르게 되는데 올해보다 월 평균 2,069원 더 부담해야 하는 셈입니다. 식대 비과세 수당이 인상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올해보다 월 평균 1,500원가량 인상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부가체계가 개편되면 평균 보험료가 20.9% 인하될 것으로 예상해 올해보다 보험료가 1.49% 오르더라도 월 평균 부담은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보건복지부 설명입니다.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인상 반대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 만큼 앞으로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가 폭등과 생계비 위기 속에서 기업 부담과 정부 지원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수입이 2조 원 이상 줄어드는 이유 등으로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 여력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오전에 이어서 의총을 열고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을 논의하고 있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에선 이재명 신임 대표가 이진복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윤 대통령과 깜짝 전화 통화를 하기도 했는데요. 최근 대통령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강도 인적 쇄신 관련해선 무수한 해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토요일에는 마라톤 5시간 정도 경론을 벌였고 오늘은 오전 했고 지금 오후 의총이 2시부터 열리고 있고 한 2시간 반 정도 넘은 상황입니다. 오늘 의총의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요? 오늘 핵심 쟁점은 뭐냐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새로운 비대위 체제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그 법원이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규정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당원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당원 개정안을 좀 이제 손질한 것을 올린 겁니다. 이걸 가지고 토론을 하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제 또 다른 의원들이 주장하는 바는 뭐냐면은 이 사태는 근본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잘 못 다룬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라. 여기에 대해서 비대위 체제에는 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으니까 아예 새로운 지도 체제로 새로운 원내대표가 중심이 돼서 최고위원회로 다시 복귀하자. 그러니까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 최고위원 체제로 복귀하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쟁점인 것 같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가느냐의 어떤 핵심은 선출직 최고위원 4명 거리 시 비상 상황 이 부분을 논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당원 개정을 그렇게 하자는 겁니다. 당원이 지금 현재 당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하려면은 당 대표가 거리되거나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의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법원에서 좀 문제 삼은 거죠. 지금 현재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하자라는 거죠.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청년 최고위원 포함해서 5명 중에서 4명 이상이 사퇴하면은 그러면은 그 최고위원회 기능이 상실된 비상 상황으로 보자라고 하는 조항을 새롭게 넣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국민의힘 최고위원 중에서 이미 4명의 선출직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었죠. 김재원, 조수진, 정미경, 배현진 4명이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김용태 청년 최고위원만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은 최고위원회가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고 비상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비대위 체제로 완전히 전환될 수 있는 그런 법원의 결정도 어긋나지 않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근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가처분 신청 이후 조금 더 당내에서 노골화되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물러나야 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데 특히나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오늘 YTN 나와서 불명예 퇴진을 언급하기도 했고 또 뭐 부잣집 아이에 비유하는 얘기, 뭐 국민의힘에서 최근 며칠간의 여러 비유와 어떤 조소가 오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주장하는 그룹을 보면은 크게 두 그룹인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안철수 의원도 그랬죠. 안철수, 서병수, 뭐 조경태, 윤상현 이런 중진 의원들이 당의 안정을 위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물러나서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룹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하태경, 최재형 의원 같이 어떻게 보면은 친이준석계 들이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물러나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을 또 한번 또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권 대표의 책임론에 대한 권성동의 변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권성동 원내대표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자신은 대표 고리로 보고 사고로 보자라고 주장을 했는데 의원들이 연판장을 돌린 것 아니냐. 자, 권성동 원내대표 또 속내까지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잠깐만 현장에서 속보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자, 의총이 끝났나 봅니다. 바로 현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느끼신 분이 66명입니다.
이 자리는 원래 지난번 토요일 날 의원총회에서 의결하였던 당헌의 개정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유상범 법률위원장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후에 의원님들이 당헌 개정안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자유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여러 가지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꼭 당헌 개정에 관한 의견뿐만 아니라 우리 당의 앞으로의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도체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또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에 관한 문제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다른 거는 질문 있으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당헌 개정안을 입국에서 추인을 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당헌 개정안은 원래 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의원총회에 보고를 하고 거기서 뭐 추인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면은 그걸 상임정국위원회에 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밟기 위해서 오늘 의원총회를 거친 것입니다. 권 대표 사퇴론이 많이 나와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하던데요. 그 부분은 꼭 그 권성동 대표의 사퇴 문제뿐만이 아니고 여러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오늘 발언하신 의원님들은 권 대표님의 사퇴 문제는 본인이 어제 비대위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을 수습하고 난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표명을 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존중해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의원님들이 몇 분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책임을 지는 자세가 끝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수습을 하고 난 이후에 거치에 대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더 좋다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 다수였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대표께서 대통령 의통 이후에 윤 대통령이 만났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건 뭐 사실인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해 줄 수 없습니다. 앞으로 당헌당규 개정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서명수 회장님은 여전히 전국이 열 수 없다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세요? 그건 오늘 오전까지의 서병수 의장의 입장이었고 그 후에 오늘 의원총회에 총의를 모은 결과 이후에 입장 표명은 아직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당의 법률자문위원회 또는 당 기조국에서 서병수 의장님을 뵙고 이런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상임정국위원회를 일단 열어줄 것을 부탁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당헌에는 상임정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의 위원들이 상임정국에 소집 요구를 하면은 의장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집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아마 서병수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얘기도 하고 모든 부분을 포괄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그 전에 당헌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은 비대위의 출범 요건으로 당대표의 거리 또는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등 비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비대위로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이라는 부분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해석에 따라서 달리 해석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당헌 개정안에서는 이렇게 바꿨습니다. 최고위원, 선출직 최고위원, 청년 최고위원까지 포함해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서 4명이 사퇴하면은 비상상황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최고위원회의 기능 상실 부분을 선출직 최고위원의 4명 이상이 사퇴하면은 비대위로 간다라고 개정한 것입니다. 비대위 운영에 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당원장을 주시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의 지금 그 지위와 권한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에 준하는 걸로 추상적인 규정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최고위원회는 비대위원으로
비대위원장은 당 대표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조문을 치환하는 명확하게 규정하는 그런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원 개정에 대한 그런 이견은 좀 없었나요? 뭐 하지 말자 이런 게 아니고 뭐 일부는 조금 뭐 조정하자. 의견으로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회로 돌아가자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몇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현재 이 우리 당헌 당규 해석상 이번 비대위의 출범으로 이미 최고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최고위원회로 돌아갈 수는 없다. 그리고 가처분 판결에서 그런 그 이유, 가처분 그 결정의 이유에서 약간 그렇게 언급은 했지만 그것은 이유일 뿐이지 주문이 아니다. 가처분 결정의 주문에서는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는 것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위원회로 복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아니, 서병수 의장께서 그 설득하셔가지고 개최를 하겠다고 하시면 그 물리적으로 앞으로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그 상임전국위원회에 소집할 수 있는 요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상임전국위원회 4분의 1 이상이 소집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당헌상으로는 최고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것인데 최고위원회는 현재 비대위원이죠. 비대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상임전국위원회에서 4분의 1 이상 요구하는 이게 별개의 요건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두 개를 동시에 다 추진할 생각입니다. 일단 상임 전국위에서 개최가 되면은 당원 당규 개정에 대한 문건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의총에서 논의했던 내용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상정을 시킬 거고요. 그게 상정이 되면 전국위는 ARS로도 될 수 있도록 이번 당원 당규에도 그 규정을 신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ARS를 통해 가지고 전국위에서 재적의 과반 이상 저희가 그 당원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의 과반 이상을 찬성을 받으면 당원 당규가 개정이 됩니다. 당원이 개정되고 난 이후에 비대위 발족을 위한 상임 전국위가 다시 열리죠. 그거는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비대위원 임명을 위한 상임 전국위가 다시 열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인하는 또 의결하는 전국위가 다시 열리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임 전국위 2번, 그 다음에 전국위 2번을 열어야 되는 이런 과정이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이게 추석 전까지 다 마무리될 수 있나요? 그래서 지금은 가능하면은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정확하게 추석 전까지 꼭 마무리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런 목표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가처분 인용 결정에서 보면은 그 상전이나 전국의 의결을 같이 당헌당규 개정안이 전당대회 추인을 받지 않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어떤 취지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당대회에 추인을 받지 않으면은 효력이 없다라는 취지가 아니고 전당대회에서 선출한 당대표인데 전국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해임 절차를 밟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표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하잖아요. 근데 직접 선거로 선출을 했지만은 대통령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보면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으로 탄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임 절차를 그렇게 밟을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의총 끝나고 지금 4시 한 45분 지나는 시간인데 한 2시간, 거의 3시간 가까이 의총이 진행이 됐고 잠깐만 정리하면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온 얘기를 한 번 더 확인한 건데 지금 의총 끝나고 의원들 설명을 들어보니 지금 시점 이후에는 다시 또 서병수 전국위 의장의 의견이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서병수 의장한테 전국위 상임 전국위 우선 열어달라고 요청하겠다까지 나왔고 또 한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거취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의견을 존중하는 쪽으로 일단은 당의 수습이 먼저고 그 다음 거취다 이런 좀 얘기도 나오고요.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결론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새로운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네.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것이 당원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원을 개정을 하고 그다음 최고위원회로 복귀를 안 한다. 네. 복원을 안 한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는 사태가 수습된 이후 본인이 결정하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에 이제 남은 걸림돌이 뭐냐면은 상임 전국위원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 당원 개정을 하려면. 네. 그런데 두 위원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서병수 의원이 본인이 회의를 소집을 안 하겠다. 위원회를 거부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서병수 의장을 당 지도부가 나서서 설득을 하겠다. 그 설득을 하고 만약에 설득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들은 아직 좀 애매한 부분으로 남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서병수 의원도 오늘 위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회의를 소집까지는 할 거고 회의를 주재하는 것도 다른 문제거든요. 네. 회의를 주재하기에 거부하면은 부의장에게 회의범을 넘기는 그런 방향도 있을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아마 서병수 의원을 적극적으로 설득에 나설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서병수 의원의 기존의 입장은 2번 잘못해서는 안 된다고 하기도 했고 악법도 법이라고 그렇습니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전고기가 이제 불가하다고 했는데 오늘 의총까지 좀 마친 이후의 상황은 좀 서병수 의원의 또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개인의 정치적인 판단, 소신은 그럴 수가 있는데 네. 또 당 직책을 맡고 있는 입장은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본인이 그 회의 진행은 부의장에게 넘길 수 있는 방안도 있는 거죠. 그렇게 아마 하도록 설득을 나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요 지금 방금 의총 끝난 내용은 또 취재 기자가 자막에 지금 참석자가 66명이라고 나왔거든요. 요 질문만 드리고 다음 질문 드리면 66명, 국민의힘 의원이 115명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얼추 계산해 보면 57%가 참석한 거거든요. 일부 당내에서는 의원총회에 대한 어떤 대표성을 좀 문제 제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당원 개정안이라든가 뭐 이런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자리는 아닙니다. 네. 의원총회가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원들이 그래도 당내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라고 차원이라고 보면 될 거고요. 여기에서 부결됐다, 가결됐다 이런 기구는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그 66명밖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좀 대표성이 부족을 하면은 추인을 받기 위해서는 혹시 전수조사라도 나중에 전화를 해서라든지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일단 권선동 원내대표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원래 계획대로 이렇게 다음 일정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속보를 정리해보면 최고위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만 현재 당원 당규 해석상 다시 최고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게 오늘 의원총회의 의견이었고 당원 개정안 관련해서는 서병수 의원에게 전국위 상임 전국위 요청을 좀 하겠다까지 확인한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민의힘 내부 얘기하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법정 싸움은 또 2라운드를 맞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도 그렇고 또 주호영 비대위원장도 그렇고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일단 14일에 법원에서 심리가 또 열립니다. 네.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다 열리는데 서울 남부지법 민사 51부 황정수 수석 부장판사가 똑같은 사건을 똑같이 심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낸 어떻게 보면은 비대위원 8명에 대한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하는 심판, 그리고 국민의힘이 낸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고 한 그거를 또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하는 거를 같은 재판부가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부는 이준석 손을 들어준 또 그 재판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같은 사안을 계속 같은 재판부에서 다루기 때문에 되돌이표가 아니냐, 결론은 예측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재판부가 또 이준석 전 대표의 소를 완벽하게 들어주게 되면은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또 한 차례 고민할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뭐 항고를 한다든가 네. 하는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도 여전히 정치적 해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법정 싸움 2라운드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민주당 새로운 지도부를 꾸린 민주당 소식도 알아볼 텐데 일단 오늘 가장 눈에 띄는 건 정무수석과 이재명 신임 대표가 만난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가 이진복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깜짝 통화도 이루어졌습니다. 3분 동안의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네. 3분이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짧다고 하면 짧은 시간이지만은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기에는 아주 충분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을 보니까 덕담도 오가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는 말들 네. 그리고 또 협력하자라고 하는 부분들 가장 눈에 띄는 부분들이 빨리 만나자라고 하는 부분들이 가장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만나자고 하는 부분에 약간의 양쪽의 뉘앙스가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가능한 빨리 형식 절차 없이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네.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단서를 달았죠. 예, 대통령실에서 밝힌 윤석열 대통령의 코멘트는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당 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가능한 빨리라는 시점, 이재명 대표가 말한 것, 그리고 대통령이 말한 당이 안정되면 가까운 시일이란 시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또 이재명 대표는 형식 절차 없이 이렇게 오늘 영수회담을 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안 썼습니다. 네. 하지만 형식 절차 없이 만나자라고 제안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1대1 대통령과 야당 제1야당 대표의 1대1 회담보다는 여야 당 대표가 같이 모이는 자리 이것을 선호하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보면 대통령이 통화를 원합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즉석에서 통화가 이루어진 그렇습니다. 점, 이를테면 번개로 이제 통화가 이루어진 점에 좀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보면 그 화면에서 여야 당대표들과 좋은 자리를 만들어라는 김은혜 홍보수석의 설명이 있었는데 영수회담, 그러니까 야당 대표와 대통령이 단독으로 만나는 것과 여야 대표들이 같이 만나는 것과 좀 그림이 다르긴 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라든가 대표를 겸임하고 있은 시절은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는 대통령도 평담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쓰는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1야당 대표와 1대1 회담은 사실 좀 껄끄러운 자리입니다. 네. 그리고 회동을 하면은 뭐 밀실에서 담합했다라고 하는 그런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시절에도 봐도 제1야당의 대표하고 1대1 회동이 딱 한 차례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랑 한 차례 이루어졌고 나머지는 그 여야 다수가 모이는 그런 회동을 선호를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 대표와의 1대1 회동은 별로 이렇게 저는 선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낮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서 민생 탐방 그리고 어떻게 보면 친서민 정책, 약자와의 동행 이것을 통해서 서서히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민생의 이니시어티브를 대통령이 자신이 갖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반면 이재명 대표는 취임 일성이 뭐냐면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 경쟁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경 일변도라는 그런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은 실사구실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거죠. 그래서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건데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민생 이니시티어를 놓고 경쟁하겠다라는 건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지면 뺏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대1 회동은 가급적 피할 가능성이 높다.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만남의 형식 또 시기는 추후 논의에 가기로 했다고 하니까 독대가 될지 아니면 정말 다 같이 만나는 자리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신임 대표 당 밖으로는 이런 어떤 대여권 관계가 또 중요하겠습니다만 안으로는 지금 또 당직 인선에 고심 중입니다. 자, 관련해서 비명계라고 해야 될까요? 자, 비이재명계에선 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아니고 나한테 쓴소리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대파의 의견도 최고위원회에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친문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무총장은 누가 봐도 정치적으로 민주당 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사람을 좀 인선하는 것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원욱 의원 발언 들어봤고 또 포함해서 이재명 대표가 같이 경쟁했던 강훈식 또 박용진 의원과도 각각 만났고 만날 예정이거든요. 이런 좀 행보를 통틀어서 질문드린다면. 일단 이재명 대표로서는 점령군이 아니다. 자신은 탕평을 해서 같이 이렇게 통합으로 당을 이끌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도 탕평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은데 핵심은 뭐냐면은 최고위원 자리를 2명을 지명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대표가. 그 최고위원 자리는 아마 지역 안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고위원들이 전부 수도권 출신들이죠. 그래서 네. 호남이라든가 충청이라든가 이런 지역 안배를 할 건데 핵심은 사무총장을 누구를 하냐라는 겁니다. 사무총장은 아시다시피 조직, 자금 다 총괄하죠. 또 이제 총선 앞두고 총선 임박하면은 공천 관리, 실무 책임을 맡는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사실 그 아주 가까운 인사를 앉히고 싶어 하는데 과연 그 비명계를 앉힐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이재명 대표의 통합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느냐, 통을 보여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네. 거기다가 사무총장이 지금 또 그 중요한 자리가 된 것이 무엇이냐면은 민주당 당원 개정안이 80조 개정안이 부결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거는 이제 그 부정부패로 기소된 사람의 당직을 정지한다라는 건데 당직을 정지할 수 있는 주체가 사무총장입니다. 네. 사무총장이 정지하고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인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쩌면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점쳐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 당직을 정지시킬 주체가 사무총장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너무 적대적인 사람을 이렇게 사무총장이 임명하는 거는 좀 부담감이 될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슬기롭게 풀어가느냐 이것을 보는 이제 앞으로 당직 인선이 통합으로 가는 키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사무총장 누구 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인사 얘기 나왔으니까 대통령실 분위기까지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추석 전까지 참모진 한 10명 이상 개편한다 뭐 이런 얘기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일단 문제는 대통령실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네. 어느 정도 그 개편이 이루어질지 이런 설명이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로는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이 가능한데 네. 추석 전에 전체 40여 명 비서관 가운데 상당수가 교체가 될 것이다. 또 전체 직원 420여 명 가운데 한 80%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받고 있다. 여러 가지 이렇게 분석과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정확한 분석은 하지는 못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분명한 것은 지금 대통령실이 굉장히 그 인사쇄신이 강도 높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그 인사쇄신 중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룹이 있다는 것이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은 주로 인사쇄신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그룹들이 어공이라는 어쩌다 공무원이 된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들어온 인사들이라는 거죠. 네. 늘공이라든가 아니면 그보다 요즘 대통령실에 상위에 있다고 하는 검찰 출신, 검공들은 여기서 인사쇄신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비판들은 야당과 언론에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끊임없이 보완하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이 될지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추은호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21년 전 대전에서 은행 직원을 권총으로 쏴 숨지게 하고 현금 3억 원을 탈취해 달아난 흉악범들이 극적으로 검거됐는데요. 경찰이 7,553일 만에 붙잡은 피의자 이승만, 또 이정학의 신상을 공개하고 어떻게 붙잡았는지 밝혔습니다. 범행 때 피의자가 얼굴을 가린 데 쓴 마스크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문석 기자,
네, 대전입니다. 네, 21년 미제 사건. 자, 그런데 마스크에서 나온 범인의 DNA 그리고 경찰의 집요한 수사가 이번 사건을 풀어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DNA 검출 기술 발전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경찰은 범인이 얼굴을 가릴 때 쓴 마스크를 5년 전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습니다. 범행 당시에는 찾지 못했지만 그 사이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인의 DNA를 검출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지난 2015년 충북 불법게임장 담배꽁초에서 나왔던 DNA와 일치했습니다. 이때부터 5년간 경찰은 해당 게임장을 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15,000여 명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올해 3월 이정학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해냈고 추적 끝에 지난 25일 강원도 정선에서 이 씨를 붙잡았습니다. 이 씨는 공범으로 대전에 사는 이승만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권총을 확보하려고 경찰을 차로 친 것도 그 권총으로 은행 직원을 쏜 것도 모두 이승만이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이승만은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네, 5년간 15,000여 명을 조사했더니 정말 끈질긴 수사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에서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요? 네, 21년 전 사건 발생 뒤 경찰은 사람, 차량, 통신 등을 촘촘히 들여다보며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습니다. 이듬해인 2002년 자신이 범인이라고 주장한 남성을 비롯해 용의자 3명을 체포했습니다. 구속영장까지 신청했었지만 이들이 경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오명만 남긴 채 수사는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았고 중요 미제 사건 전담팀을 꾸려 묵묵하게 수사를 이었습니다. 은행 직원까지 숨지게 했던 둔산동 은행강도 사건 뒤로 대전과 충남에서 현금 수송차 등을 노린 유사 범행이 잇따랐는데요. 경찰은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이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다른 범행에도 연관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에서 YTN 이문석입니다. 검찰이 계곡 살인 사건 피고인 이은혜와 공범 조현수의 혐의를 직접 살인해서 간접 살인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기존 자귀에 의한 살인에서 부자귀에 의한 살인으로 공소장 변경을 염두에 두라고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부자귀에 의한 살인은 구조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하지 않는 등 직접 살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적용하는데 고의로 살인을 저지르는 자귀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낮습니다.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5천억 원이 넘는 피해를 준 옵티머스 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습니다.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금액은 모두 5천억 원이 넘고 피해자는 법인과 단체를 포함해서 3,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오전 0시 10분쯤 충북 청주시 청원구 내덕동의 한 사거리에서 환자 이송 요청을 받고 출동하던 119 구급차와 음주운전 차량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튕겨나간 승용차는 도로 옆 점포에 부딪혔고 구급차에 타고 있던 구급대원과 사회복무요원은 다쳐서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64%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정부의 장애인들의 권리 예산 반영 등을 요구하며 릴레이 삭발을 진행한 지 100일을 맞아 대통령이 답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장현은 오늘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장애인의 삶을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의 버스 정류장에 조선 총독부 등이 포함된 그림이 설치돼 논란이 일자 서울시가 이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앞서 세종문화회관 버스 정류장 기둥벽에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서부터 오늘날의 광장의 모습을 담은 포스터를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 당시 광장 모습 그림에서 조선 총독부와 일장기를 떠올리게 하는 디자인도 포함되어 있어서 SNS 등을 중심으로 비판이 일었습니다. 네, 박정희 유신 정권 시절 초헌법적인 긴급 조치로 피해를 당한 인사들에게 국가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헌법에 위배된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이 대법원에서 인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긴급조치 구호 피해자와 가족 등 71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1, 2심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인 지난 1975년 시행된 긴급조치 9호는 유신헌법을 부정, 반대, 비방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 구속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초헌법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 발령과 수사기관의 수사, 기소, 법관의 재판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위법해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처럼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 작용에 따른 기본권 침해로 국가 배상 책임이 문제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객관적 주의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오늘 대법원 판결은 긴급조치 관련 기존 판례를 7년 만에 뒤집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앞서 지난 2013년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긴급조치 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 행위로서 정치적인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지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당시 박근혜 정부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한 판결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 대법원 판례로 인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비롯한 수많은 긴급조치 위반 민주화 인사들은 그간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도 국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유사 사건을 맡은 다른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를 뒤집고 긴급조치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에서 승소한 긴급조치 9호 피해자들이 받게 될 배상금은 파기환송심에서 정해질 전망입니다. 또 유사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국가 배상 책임은 이번 판결 이후부터 적용이 돼서 긴급조치 9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가 확정된 피해자의 경우에는 다시 소송을 제기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올해 초를 기준으로 긴급조치 9호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된 사건만 24건, 하급심에는 9건이 있고 다른 긴급조치 관련 사건은 더욱 많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과오를 바로잡고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면서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국가배상을 청구한 피해자 가운데 약 60%가 이미 패소가 확정돼 배상받기가 불가능해졌다면서 재심특례법과 같은 국회 차원의 입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오철입니다. 네, 그룹 BTS가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기원하면서 부산에서 무료 공연을 예고한 가운데 부산 지역의 일부 숙박업소들이 공연 당일 요금을 크게 올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연 부산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이른바 바가지 요금을 근절하겠다는 계획인데 강제성이 없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입니다. 차상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그룹 BTS가 부산 세계 박람회 유치를 기원하며 부산 기장군에서 무료 공연을 예고한 오는 10월 15일. 이날 해운대구의 한 숙박업소는 1박에 100만 원이 넘는 요금을 책정했습니다. 평소 주말 요금과 비교해보니 6배가 넘습니다. 저희 기본요금이 100만 원부터 시작이에요. 아시다시피 그날이 BTS 행사라서 다른 데 검사해보셔서 다 가격은 비쌀 겁니다. 엄청나게. 공연이 열리는 일광면 일대 일부 숙박업소의 요금도 3배 가까이 올랐고 대중교통으로 1시간 넘게 걸리는 서면 일대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숙박업소들의 바가지 요금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부산시는 관련 기관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은 내리도록 계도하고 숙박 중개 업체들에도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효과는 미지수입니다. 부산의 미래가 걸린 행사에 개별적인 이익 또는 상원에 의해서 많은 국민들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날 공연장에는 관객 10만 명이 몰릴 거로 예상됩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이다 보니 부산시는 인근 철도 증평과 함께 선박을 이용한 관객 수송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BTS의 이번 공연이 세계박람회 유치 역량의 시험대가 될 거로 보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차상훈입니다. 네, 오늘 과거 얘기를 할 일이 많은데 2009년에 있었던 쌍용차 노조 파업 아직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네, 당시 경찰의 진압은 국가폭력이었다고 정부가 인정을 했고 또 경찰청장까지 나서서 공식 사과도 했는데 경찰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현재 진행 중입니다. 네, 노동자들은 소송 취하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쌍용자동차 노조 김득중 지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김득중 지부장님 나오시니까 YTN 나오셔서 시청자분들도 또 쌍용차에서 여전히 또 해결되지 않은 게 있구나 아마 보실 것 같은데 하나씩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13년 전 파업은 뭐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재판 중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장시간 지금 소송 중에 있고 예. 지금 해고자 복직 문제는 2018년도에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전원 지금 복직해서 현장에서 노동하고 있고요. 네. 당시에 사실은 저희가 민사로 적용됐던 손배 가압류 문제가 가압류는 이제 해결이 됐지만 손배 문제가 지금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문제 때문에 이른 아침부터 평택 서둘러서 올라와 있어갖고 지금 오늘 비도 내리는 건 상당히 피곤해요.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이죠? 예, 맞습니다. 그 손배 문제가 남아 있다고 하신 게 그러니까 국가, 경찰이 당시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를 했고 지금 2심까지 진행이 됐는데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배상금 11억 원에다가 지연이자까지 합쳐서 30억 원 가까이 또 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연이자가 상당히 좀 세요. 저희가 이제 2016년도 2심이 끝나고 나서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게 지금 한 7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이자가 20%다 보니까 원금보다는 이자가 더 배로 돼서 지금 현재 원금은 이제 11억 3천만 원인데 그 이자부터 지금 현재 정확하게는 29억 한 2천만 원 정도 대법에 선고가 되면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2심 같은 경우 지금 보면 11억 원 배상 판결을 받고 이게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2심 그렇습니다. 판결 이후. 네. 지금 보면 경찰과 별도로 사측도 손해배상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사측은 이 소송을 취하한 겁니까? 어떻게 된 저희가 건가요? 이제 해고자 복직 투쟁하면서 2015년도에 1차 노노사 합의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는 사실 만족할 수 없는 그 해고자 복직 합의안이긴 하지만 그때 개인한테 청구된 그 손해배상 문제는 철회를 했죠. 그리고 다만 당시 이제 그 노동조합 저희는 이제 금속노조죠. 금속노조에게 청구된 손배는 아직 좀 남아 있고요. 그것도 앞서 경찰 손배와 마찬가지로 이게 원금의 이자가 붙어서 사실은 두세 배. 그래서 지금 그 금액도 지금 현재 저희들 2심에서 끝난 거는 33억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동안 지연이자가 13년 동안 붙어서 지금 그 금액도 94억이 지금 넘습니다. 정말 긴 싸움입니다. 1심부터 하면 13년이고 대법원에서만도 6년째 지금 사건이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게 길게 어떤 법정 다툼을 하면서 이 때문에 가장 힘든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이제 사실은 그 선배 당사자들, 쌍용차 선배 당사자들이 한 67명인데요. 이분들하고 올 초에 정말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분들과 함께 개인적으로 소통하다 보니까 이 장기간 소송을 하다 보니까 심적, 정신적 이 고통들을 되게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그러면 그동안 집단 심리 상담 또 치유는 했지만 병원 진료나 치료는 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동안 이제 3월부터 7월까지 1차 좀 진단을 받은 분들이 지금 24분이거든요. 이분들과 함께 대법원에 어떤 저희들 진단서를 좀 제출하고 또 그 과정에서 2분이 또 사망하셨어요. 당사자분들 중에. 그래서 이 2분의 사망 진단서 포함해서 26분의 진단서를 좀 저희가 대법원에 오늘 제출하고 오늘 경찰청 앞에서 이 손배소 관련된 경찰청 입장과 소치하에 대한 촉구 기자회견을 좀 했죠. 어디 언론을 보니까 법률 대리인이 이게 사실 이제 어떤 예를 들면 지금 최근에 대우조선 해양 같은 경우도 조금은 결은 다르지만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서 손배소가 이를테면 족쇄가 되고 있고 저희도 이 문제를 오늘 고민하고자 김득중 지부장님을 모신 거거든요. 뭐 800번 환생해야 갚을 돈이다 이렇게 표현한 법률 대리인의 인터뷰를 보기도 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번 질문 드리면 지금 노동자들이 받고 있는 어떤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대부분 그동안 이제 말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2009년도는 저희들이 잊고 싶었던 기억이고 감추고 싶었던 기억이고 다 그렇진 않지만 대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얘기도 못하고 이미 장시간 13년의 시간이 지나와 있고
다 잊혀질 것 같지만 각각의 저 포함해서 동료들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가슴속에 머릿속에 내리에 떠나지 않는 이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24명의 진단의 결과를 이렇게 보니까요. 대부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이 21분, 그리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분이 3분 이렇습니다. 근데 이 진단의 상황 결과를 보니까 공통적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이 원인이 사실 2009년도 파업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13년 동안 재판 소송을 준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 병명이 좀 더 악화됐다는 의견의 소견이 있었고, 24분이 사실은 한 1년 이상은 약물 치료를 요한다고 하는 이런 의사 소견을 받았거든요. 이걸 포함해서 오늘 대법원에도 그리고 경찰청에도 저희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해고자도 복직이 됐고 파업 과잉 진압에 대해서 국가가,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도 했고 문제가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면 경찰이 사과는 했지만 돈으로 배상해달라, 그런 배상 요구를 계속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희가 경찰 입장은 또 화면에 준비했고요. 함께 설명해 주시면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계속 말을 못하고 일방적 사실 원고 경찰이 청구한 그 내용 가지고 재판을 저희가 받아왔습니다. 근데 정말 다행인 것은 2018년도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그 사건에서 쌍용차 문제를 좀 다뤘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그 조사위원회를 신뢰하고 당사자분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그 진압 과정과 본인이 당했던 굴욕감과 분노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좀 진술하는 가정들이 몇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 중에 안타까운 것은 그분 중에 한 분이 그 진술을 다 끝내고 나서 목매 자결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심각한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 진상조사의 결과 그렇게 적극적 당사자들이 나서면서 2009년도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게 되는, 그리고 청구되는 피해에 관련된 소송을 철회하라고 하는 이런 권고안, 촉구안들을 저희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2018년도 그런 기억과, 그리고 1년이 지나서 인권 침해 사건에 같이 됐던 용산, 강정, 밀양, 쌍용차 이 피해 당사자들이 당시에 민감용 경찰청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저도 직접 만나서 사실은 공식적 사과를 좀 받았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그 사과를 받고 나서 제가 바로 좀 질문을 좀 했어요. 늦게라도 경찰이 그 피해자들한테 공식 사과한 것에 되게 감사하지만 그러면 피해자가 지금 겪고 있는 손배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물었는데, 사실은 그 문제는 이제 재판의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향적 입장으로 다 검토를 하겠지만 당장 소치하는 좀 어렵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좀 약간 피해자들에게 사과는 하는데 손은 취하지 못한다고 하는 이 얘기를 제가 당사자들한테 어떻게 가서 설명을 해야 됩니까?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현재 2019년도부터 근 3년이 지금 지나도 경찰청이 어떤 입장을 내고 있지 않죠. 앞서 잠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경찰청 진상조사위에서 소취하 권고하기도 했었고, 또 2019년에는 국가인권위에서도 소취하 권고하고, 2021년에도 국회에서 또 소송 취하 권고안이 뭐 결의안이 채택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직까지도 소용이 없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분들이 경찰청 인권 침해 진상조사위원회 결과를 가지고 사실 국가인권위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런 결의안까지 한 것은 그 근거로 한 거였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조사하고 본인들이 발표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당장 원고를 하고 있는 경찰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것을 저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고 1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난번에 대우조선 해양 때도 그렇고 하이트 진로 때도 그렇고 노란 봉투법에 관해 저희도 언론 소개를 하기도 했는데, 이게 좀 아직도 여전히 계류 중이고 어떻습니까? 좀 국제사회에서도 IAEA 같은 경우도 좀 지적을 하기도 했는데 좀 그런 움직임은 없을까요? 그렇죠. 헌법에 보장된 파업권 문제는 이걸 부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ILO에서도 비준 협약을 위반하는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쌍용차 문제도 사실은 파업의 가장 핵심적 불법으로다가 규정했던 것은 경영권이라는 거예요. 구조조정의 문제가.
여기에 그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 역시 노동자에게 주어진 헌법에 보장된 노동 상권의 문제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파업을 했던 문제였는데 이것을 하위법인 형법 민법으로다 이렇게 뭔가 손배를 청구한다는 것은 당사자를 떠나서도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도 뭐 이건 위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기자회견문 말미를 보니까 네. 반목이 아닌 대화를 요구하고 계셨고 경찰청의 답변을 기다린다는 게 마음이었거든요. 네네. 앞으로 경찰의 답변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쌍용자동차 노조 지부장 김득중 지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계 최강 정구 대표팀이 3년 만에 국제대회 출전해서 전관왕을 달성했습니다.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항저우 같은 무더운 날씨, 비슷한 성질의 코트에서 적응력을 키우는 성과도 얻었습니다. 서봉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규재, 유영동 감독이 이끄는 남녀 대표팀.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다. 3년 만에 나서는 전지훈련 겸 해외 투어인 만큼 상기된 표정입니다. 대표팀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책임감을 가지고 꼭 아시안게임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시안게임을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19년도 이후에 처음으로 3년 만에 처음 국제대회를 참가하는데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선수들도 연습만 하다가 이렇게 첫 대회를 출전하니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고 주최국 태국과 인도, 스웨덴, 호주 등 한수 아래 국가들이 참가한 만큼 우리 선수는 무난히 전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실전과 연습을 반복하는 강행군 속에 남자 상비군 추문수는 1인자 김진웅을 꺾고 첫 국제대회 정상의 감격도 맛봤습니다. 30도 이상의 무더운 날씨와 잦은 소나기에 선수들은 지쳤지만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지 항저우의 높은 습도와 변화가 많은 케미칼 코트 적응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아시안게임과 같은 케미칼 코트가 있는 태국으로 전주훈련 겸 또 그 주변 국가들과의 대회에 참가해서 내년 아시안게임에서 좀 더 좋은 성적을 곧바로 진천 선수촌에 입춘한 대표팀은 라이벌 일본, 중국, 타이완이 총 출동하는 국제대회 인천 코리아컵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시즌 마지막 메이저 테니스 대회 US 오픈에서 지난해 남자 단식 우승자 메드베데프가 가볍게 2회전에 올랐습니다. 세계 1위 메드베데프는 미국 선수를 3대 0으로 손쉽게 제압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간판 권순우는 스페인의 38살 노장 베르다스코와 내일 새벽 1회전에서 맞붙습니다. 퇴근길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어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에도 약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고요. 특히 충청 이남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는 곳이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 동해안과 충북 북부, 경북 북동부에 최고 100mm 이상, 그 밖에 강원과 충청, 영남과 경기 남동부에 최고 70mm가 되겠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국지성 호우 가능성이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비는 내일 새벽 수도권부터 점차 그치기 시작해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다만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 북부는 비가 그친 뒤에도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19도, 대전 21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낮 기온은 예년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27도, 대전 26도, 대구 26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낮더위가 나타나겠고요. 다음 주 날씨는 제11호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